내 생일을 맞아 내려오는 자식들에게 한 점씩이라도 입에 올려주고 싶어서 남편이 죽기 전 밭 가장자리에 심어둔 두릅나무를 향해 그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연한 순이 제법 올라와 있더군요. 가위를 들어 조심스레 줄기 하나를 자르려던 그 순간 텅 발밑이 꺼졌습니다. 흙이 꺼지고 공기가 갈라졌고 그 밑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크기가 2미터는 좋게 되는 그것은 관이었습니다. 여긴 묘지도 아니고 납골 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일군 우리 밭, 그 한가운데에 누군가의 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묻힌 어떤 진실 하나를 발끝으로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평생 쌓아 올린 믿음도 사랑도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날의 질문 앞에 미리 한 걸음 다가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우리 구독자님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적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물들기 시작한 시골 마을. 이른 아침 김영자 할머니는 창가로 스미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에서 혼자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시골집은 적막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늙은 어미 생일 챙겨준다고 오는 내 이쁜 자식들. 두릅이나 따서 먹여야겠다.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달력을 바라보니 곧 있을 생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생신에는 온 가족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장남, 차남, 장녀, 그리고 막내딸까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에 할머니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제 살 길을 찾아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꼭 찾아왔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자식들은 다른 가정과는 달리 특별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장남은 매주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 집안일을 돌봐주었습니다.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후에도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어머니의 통장과 재산 관리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책임진다는 그의 말은 가족 모임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차남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잊지 않았습니다. 계절마다 좋은 옷을 보내오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과 음식을 특별 배송으로 보내왔습니다. 어머니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만 들으면 모든 일정을 미루고 달려올 정도로 효심이 깊었습니다. 장녀 영숙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자주 찾아오는 딸이었습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가르치며 명절 음식 준비부터 집안 대소사까지 어머니의 오른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연구한 음식들을 가져오는 것도 영숙의 몫이었습니다. 막내딸은 비록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주말마다 영상통화로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했고 가족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형제들이 함께 어머니의 일상을 공유하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동네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라는 미경의 자랑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영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복 받으셨네요. 자식들이 그렇게 잘 모시다니.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며 내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자식들이 너무 효심이 깊어서 라고 답했지만 가슴속으로는 크나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이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는 것과 달리 영자 할머니의 자식들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미역국을 한 그릇 먹고 뒷밭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두릅이 올해는 잘 자랐을까? 할머니가 챙기는 고무장갑과 작은 가위, 그리고 바구니는 매년 이맘때쯤 두릅을 따러 갈 때의 단골 도구들이었습니다. 뒷밭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살아생전에 이 땅에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릅나무는 특별했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릴 때쯤이면 연한 두릅순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 입에 하나씩 올리면 그걸로 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 점이 할머니는 그렇게 귀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고 올해 처음 도단한 두릅순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올해도 잘 자랐구나. 할머니의 바구니에는 어느새 싱싱한 두릅이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더 깊이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릅을 따려고 몸을 숙이자 발밑의 땅이 이상하게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할머니가 발을 디딘 곳은 다른 곳보다 흙이 물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발로 땅을 더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 뿌리 사이에서 딱딱한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에 할머니는 놀라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이상하네. 할머니는 주변에 있던 작은 나무가지를 주워 땅을 조금 더 파보았습니다. 흙을 파면 팔수록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묻어둔 비밀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할머니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두릅나무 잎이 바스락거렸고 할머니의 앞에는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물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흙을 더 파내려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녹슨 금속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농기구의 일부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드러날수록 할머니의 얼굴에는 의문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이건 관?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흙을 더 파냈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분명히 금속으로 된 직사각형 형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농기구나 생활도구와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둥근 테두리와 장식적인 손잡이 모양의 돌출부가 측면에 달려 있었고 뚜껑 부분에는 희미하게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시골 장례식에서 본 적이 있는 금속관의 형태를 떠올렸습니다. 그 특유의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과 뚜껑 테두리의 마감 처리, 그리고 옮길 때 사용하는 손잡이의 위치까지 눈앞에 드러난 물체는 분명 사람을 안치하는
관이었습니다. 더구나 할머니가 손으로 흙을 털어내자 그 크기가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추고 눈앞에 드러난 물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녹슨 금속은 분명 관의 뚜껑 일부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그 형태는 명확했습니다. 이 한적한 시골밭에 그것도 남편이 심어놓은 두릅나무 아래에 관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심은 나무 밑에 이런 게 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관의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분명 오래된 것이었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이 땅의 관을 묻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이 논을 개간한 것도 두릅나무를 심은 것도 모두 할머니와 남편이 함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할머니는 조금 더 흙을 파내기로 했습니다. 손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처에 있던 작은 호미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관 주변의 흙을 걷어냈습니다. 관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옛날 이 땅의 주인이 묻어놓은 것일까? 아니면 더 오래된 마을의 비밀이 담긴 것일까? 할머니는 점점 더 깊이 파내려 갔고 결국 관의 뚜껑 일부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의 틈새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번쩍이며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그 하얀 형체는 빠른 속도로 할머니의 다리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 하얀 뱀이었습니다. 은백색 비늘을 가진 뱀이 할머니의 다리를 휘감고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땅에 부딪히며 할머니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멀어져가는 하얀 뱀의 모습과 관의 틈새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엄마, 엄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렴풋이 들리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 막내딸 미경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서울에서 남들보다 일찍 내려와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 했는데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에서는 조금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19에 전화할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미경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관과 뱀에 대해 중얼거렸지만 미경은 그것이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생긴 혼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관이 있었어.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길 때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경과 구급대원들은 할머니가 말하는 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발견한 관은 흙 표면에 일부만 드러나 있었고 땅속에 묻혀 있어 검게 변색된 금속색이 주변 흙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쓰러진 충격에
일부 흙이 다시 덮여 급히 도착한 미경과 구급대원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밭의 흙바닥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할머니의 말이 넘어지면서 생긴 혼란이나 착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구급차가 출발하는 동안 미경은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뜻밖의 사고 소식에 모두가 놀라 곧바로 병원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과 충격으로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정신은 여전히 그 밭에서의 기이한 경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병실에는 할머니의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남 영호, 차남 영민, 장녀 영숙, 그리고 막내 미경까지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할머니는 차분히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두릅을 따러 갔는데 땅이 꺼지더라. 그리고 거기에 관이 묻혀 있었어.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이요? 어머니, 혹시 넘어지면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리고 거기서 하얀 뱀이 나왔어. 내 다리를 지나갔어. 영숙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나중에 더 이야기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가서 확인해 봐야 해. 그 관이 뭔지. 너희 아버지가 심어놓은 두릅나무 밑에 왜 그런 게 있는지. 자식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의사의 허락을 받아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진 곳을 확인하고 정말 관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고 저녁의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하얀 뱀의 모습과 관의 윤곽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짙게 물든 하늘 아래 할머니와 네 자녀들은 뒷밭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허가를 받은 할머니는 자신이 넘어진 곳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호와 영민이 어머님 집에 있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앞장섰고 영숙과 미경은 할머니를 부축한 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바로 저기야. 두릅나무 밑에.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 도착하자 과연 흙이 파헤쳐진 흔적과 반쯤 드러난 금속 물체가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정말 관이네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녹슨 금속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분명히 관의 일부였습니다. 영민이 곡괭이를 들고 주변의 흙을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 어둑해진 밭을 밝혔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얀 뱀도 있었어. 조심하렴.
1시간가량 형제들이 힘을 모아 파낸 끝에 관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분명 금속으로 된 관이었습니다. 크기는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정도였고 특별한 장식이나 표시는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열지? 영민이 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뚜껑과 본체가 녹으로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호가 곡괭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틈새에 밀어 넣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관 뚜껑이 조금 들렸습니다. 같이 들어요. 형제들이 함께 힘을 모아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경이 비추는 휴대폰 빛 아래 관 안에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돈이야? 관 안에는 수의도 시신도 없었습니다. 대신 깔끔한 천에 둘둘 감긴 수많은 다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천을 풀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단정히 묶인 지폐 다발이었습니다. 5만 원권이네. 미경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가 다른 다발도 꺼내 보았습니다. 모두 5만 원권으로 가득한 돈다발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 거지?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 그것도 남편이 심어놓은 두릅나무 아래에서 이런 엄청난 돈이 발견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걸 다 꺼내서 집으로 가져가요. 여기서 확인하는 건 위험해. 영호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형제들은 돈다발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가방에 담았습니다. 관은 다시 흙으로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관 자체를 옮기는 것은 내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 테이블에 돈다발을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교차했습니다. 영민이 마지막 다발까지 세고 난 후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엄청난 양의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5만 원권으로만 이루어진 돈다발들이었습니다. 총 100억 원이에요. 미경이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금액은 그들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돈다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이런 돈을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세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는 늘 검소하게 살았고 이런 큰 돈을 가진 적도 없었지. 그럼 누구의 돈일까요? 이 땅이 우리 것이 되기 전 주인이 묻어둔 걸까요? 영민이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 것이었어. 다른 사람 손에 간 적이 없어.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그것도 아버지가 심어놓은 두릅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100억 원.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묻었는지, 왜 관 속에 있었는지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내일 다시 생각하자.
어머니도 피곤하실 테니 쉬세요.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100억 원은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얀 뱀이 관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돈이 있었다는 것.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실 테이블 위에 쌓인 돈다발들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영감, 당신이 알고 있었나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거실에는 여전히 100억 원이라는 미스터리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을 때 가족들은 이미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지난밤 누가 그것을 볼까 싶어 새벽녘에 몰래 나가 관을 다시 땅에 묻고 왔습니다. 영호와 영민이 삽을 들고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작업했고 영숙과 미경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달빛 아래 서둘러 관을 원래 있던 자리에 묻고 흙으로 덮은 후 그 위에 낙엽과 장가지를 뿌려 파헤쳐진 흔적을 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어 소문이 퍼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100억 원이 그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자식들은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날보다 더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건 분명 누군가의 돈이잖아.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주인이 없는 돈이면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 게다가 관 속에 있었다는 것만 봐도 뭔가 불법적인 자금일 수도 있어.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자금이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발견했다고 신고하는 게. 영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생각해봐. 이 돈은 우리 어머니 땅에서 나온 거야. 법적으로도 땅 속에서 발견된 물건은 땅 주인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어머니 땅에 묻혀 있던 돈이니까 어머니 거고 결국에는 우리 돈이 되는 거지.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 이건 우리 땅에서 발견된 거니까 우리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게다가 이런 돈을 신고하면 세금 문제도 생길 거야. 국가에 다 뺏길 수도 있고. 영숙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큰 돈이야. 출처도 알 수 없고 어머니께 여쭤보는 게 어떨까? 그때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다들 아침 먹으렴.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의 손맛 가득한 음식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겠지만 이날 아침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구나. 자식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제의 당혹감 대신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영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 돈은 우리 땅에서 나온 거니 분명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그런 돈을 묻은 적도 없고 너희 아버지도 그런 분이 아니었어. 누군가 우리 모르게 묻었다면 그건 불법일 수도 있는 거고. 자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견한 이상 이건 우리 것이 되는 거야. 내 땅에서 나온 거니까. 할머니의 말에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 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난 이미 내 인생을 다 살았어. 이제 와서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내게는 너희가 있으니까. 할머니의 눈에 맑은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자식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나눠서 가지고 가라.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어머니 땅에서 나온 건데. 영숙이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니? 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돼. 너희들이 가져가렴.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여전히 쌓여 있는 돈다발들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돈을 정확히 4등분해서 너희들이 가져가렴. 똑같이 나눠서. 알았지? 자식들은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가 먼저 일어나 돈을 4개의 더미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00억 원을 정확히 4등분하면 각각 25억 원. 상상도 하지 못한 거액이 그들 각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 목도 따로 떼어두는 게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필요 없어. 내가 살아온 삶에 만족해. 지금까지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늙어서 갑자기 큰 돈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 같지 않구나.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눈빛에 자식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은행에 한꺼번에 넣기도 어려울 텐데. 영민이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여러 은행 계좌로 분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많은 현금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영민과 영숙도 동의했고 미경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자식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돈을 4등분하는 작업이 끝났을 때 자식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기쁨, 흥분, 불안, 그리고 어떤 죄책감까지. 각자의 가방에 25억 원을 챙기는 순간 그들은 이미 달라진 자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다 같이 좋은 음식 먹으러 가자. 어머니 생신도 고지니 미리 축하드리는 자리로 삼읍시다. 영호가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릅나무와 그 아래 묻혀있던 관, 그리고 그 안에 돈이 가져올 변화를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읍내에서 가장 좋은 음식점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모임이었지만 각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만이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식사를 즐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그림자였고, 아직은 누구도 그 그림자가 얼마나 짙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생신이 지나고 한 달 정도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할머니는 다시 혼자 조용한 시골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균열이 드러난 것은 장남 영호의 전화 한 통에서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처럼 텃밭을 가꾸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영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긴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털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별일 없단다. 너는 어떠니? 저야 뭐.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영호의 말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미경이,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따로 돈을 주신 거 맞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몇 년 전 막내딸 미경이 결혼할 때 할머니는 자신이 모아둔 1,000만 원을 혼수 비용으로 주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조금씩 다른 액수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랬지. 왜 그걸 묻니? 영호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나 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5천만 원을 받았다던데. 저 결혼할 때는 아버지도 살아계셨는데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미경에게 준 돈은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호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남 영호는 이렇게 속이 좁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생들을 보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했던 영민에게 자신의 월급을 나눠주고 영숙이 이혼하고 힘들 때 기꺼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었으며 미경이 결혼할 때는 오빠로서 축의금도 많이 냈던 장남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꼭 말해. 영호는 늘 이렇게 말하며 형제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집안의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때도 항상 자신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며 난 장남이니까라고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와 통화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같았지만 말의 내용과 그 말투에는 영호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깃든 것 같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형제간에 돈 문제로 싸우는 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1,000만 원의 혼수 비용을 두고 어머니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 미경이에게는 1,000만 원을 주었어.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영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민이 그러던데요. 미경이가 항상 어머니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돈도 더 많이 받았다고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었던 영호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을 보니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형제는 절대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 거야라며 자신 있게 말하던 영호가 25억을 손에 쥐자마자 1,000만 원을 들먹이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늘 형제들 사이에서 화해를 이끌어내고 다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과하던 영호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영호는 마치 평생 욕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의 두릅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밑에서 발견된 돈은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자식들의 마음을 이렇게 흉측하게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장남의 전화를 받고 할머니는 한동안 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도 자식들의 사랑으로 외롭지 않았던 그녀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돈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고독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의 전화로 외로움을 달랬지만 그날 이후로 피부로 느낄 만큼 전화도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그 소소한 전화마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것인가. 현관문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자식들 중 누군가가 찾아온 것일까 하는 희망과 함께 또 다른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같은 색의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신가요?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님 되시죠?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낯선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단정한 외모와 공손한 태도가 할머니의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자는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민감한 내용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조금 더 열어 남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남자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님, 제가 찾는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에게 이 방문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뭘 찾는다는 것이요?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님 밭에서 최근에 발견하신 것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낯선 사람이 무슨 말씀이신지 남자는 할머니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둘 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두릅나무 아래서 발견하신 관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돈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일을 알고 있는지, 누구인지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남자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 신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동시에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그 돈 제 겁니다. 돌려놓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제 자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남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에게서 돌려받으세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돈을 모두 돌려놓지 않으면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온몸이 공포로 떨렸습니다. 누구신지 어떻게 연락드려야 할지 남자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름도 회사 이름도 없이 오직 전 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로 연락하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할머니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바깥에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점점 멀어지는 엔진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겨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전화번호만 적힌 하얀 카드.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는 가운데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화목했던 가족의 모습이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방문 이후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의 위협은 분명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 해도 이것은 가족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미경이 가장 먼저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서울에서 바로 차를 몰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말씀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오면 같이 이야기하자. 모두에게 연락했니?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들 오늘 저녁까지 온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내 네 자녀가 모두 할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집안이 시끌벅적했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포옹하던 자식들이 오늘은 마치 타인처럼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때는 막내가 농담을 던지면 모두가 웃고 장남이 건배를 제안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지금은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불편한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 할머니의 말에 자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검은 정장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왔더구나. 그리고 그 관에 대해 알고 있었어. 영호가 놀라 말했습니다. 관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그 돈은 자기 것이라더구나. 관을 묻은 것도 자기라고. 방 안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있었나요? 아무나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돌려놓으라고 했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방 안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남 영호가 가장 먼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영호와는 달리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집에 무작정 찾아와서 자기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당한 소유자예요. 어머니 땅에서 나온 거니까요. 차남 영민은 현관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우리만 골치 아파질 수 있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관 속에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설명해야 할 거야. 게다가 이미 우리가 나눠 가진 상황에서 그의 말에 영호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냥 돈을 돌려줘? 그게 정말 그 사람 돈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장녀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어. 미경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가서 저희와 함께 지내는 건 어때요? 여기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의 의견은 계속 엇갈렸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경만이 엄마 혼자 두면 안 돼요라며 할머니와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집을 나서며 영숙이 가족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상황 공유하는 채팅방이에요. 모두 확인해 주세요. 매일 소식 공유해요.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만 오가던 채팅방에 이틀 후 영숙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영숙, 나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 영호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어. 너무 불안해하지 마. 영숙, 아니, 생각해 봐. 그날 우리가 관 안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모든 걸 알고 있다면
정말 영민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마을에서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영숙 난 겁이 나서 도저히 이 돈 못 갖고 있겠어. 나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다 있어. 일단 난 엄마 집에 그 돈 가져다 줄게요. 미경 언니. 그날 저녁 영숙은 25억을 가방에 담아 할머니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와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나 이 돈 갖고 있기 무서워요.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형제들은 영숙의 결정을 비웃었습니다. 영호는 겁쟁이라고 했고 영민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미경만이 언니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영호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새로 오픈하려던 건물에서 알 수 없는 누군가의 협박성 낙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피를 보지 않으려면 돌려놔. 붉은색 페인트로 쓰여진 메시지는 영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가족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영호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 봐. 내가 말했잖아. 오빠도 욕심내지 마. 제발. 나 너무 무서워. 미경 오빠 괜찮아요? 영호 이건 분명 그 사람의 짓이 분명해. 다음 날 영민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로 누군가가 몰래 찾아왔다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그자는 영민의 차량 주차장까지 따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영민 내 주차장까지 날 쫓아왔다. 그냥 가더라. 봐봐. 영민은 CCTV 영상을 공유했고 모두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할머니 집 마당에서 물을 마시던 중 창밖으로 누군가 어머니 집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지금 엄마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영호와 영민은 즉시 차를 몰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형체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할머니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었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일단 다 모아서 엄마 집에 두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영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 모두가 어머니 집으로 돈을 다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는 이미 쓴 금액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이미 5억을 투자했어. 영민이 말했습니다. 나도 3억 정도 썼어. 영호가 인정했습니다. 영숙이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쓴 금액은 채워서 다시 가져와야 돼. 그 사람이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을 테니까. 형제들 사이에 일시적인 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한때 돈 때문에 갈라졌던 그들이 이제는 위협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았고 영민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미경은 이미 전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100억 원이 다시 할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관을 발견했던 곳에 돈을 묻어야 할지 아니면 집에 두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집에 두고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영호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가져온 행복은 잠시였고
남은 것은 공포와 불안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지만 어머니의 음식 앞에서 그들은 잠시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내 실수였어. 처음부터 그 돈을 나눠주지 말았어야 했어. 자식들과 할머니는 다음 날이 딱 일주일 되는 날이었음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밤새 창밖을 내다보며 창가를 떠나지 않았고 영민은 불안한 듯 집안을 몇 바퀴씩 서성였습니다. 미경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독방에 앉아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100억 원이 든 가방들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릅나무 방향으로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약속한 그날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처음 할머니 집을 찾은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어느 때보다도 정적이 짙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형제들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방 4개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각 가방 안에는 다시 모은 10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썼던 돈을 급히 메우느라 빌려온 현금, 급매한 부동산 대금, 빚까지 얹혀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돈더미는 처음보다 훨씬 무거운 공포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각, 삑! 현관 앞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정한 검은 세단. 지난번 그 남자의 차량이었습니다. 왔어.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먼저 나설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약속한 날입니다. 영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태도였습니다. 그는 거실에 놓인 4개의 가방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약속대로 하셨군요.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한 개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충 보는 듯하며 꼼꼼히 보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제 것이 맞네요. 그 순간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탄조끼, 무전기, 권총. 긴장감이 순간 거실을 날카롭게 가르며 파고들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형사 하나가 앞에 나섰습니다. 김영숙 씨, 박도진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제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김영숙? 장녀 영숙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전 몰라요. 그냥 돈이 무서워서 가져다 준 거예요. 하지만 이미 경찰 2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꺼낸 체포영장에는
분명히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이상했어요. 돈을 다시 가져온 다음 날부터 단톡방을 만들고 그 전날 우리가 관에서 돈을 꺼낸 바로 그날 밤에도 미경은 말끝을 흐리며 눈을 떨궜습니다. 그날 밤 늦게 언니가 갑자기 혼자 나가더라고요. 다들 피곤해서 자고 있었는데 거실 소리 때문에 깨서 문틈으로 봤어요. 가방을 챙기고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는 거였는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응, 지금 가져갈게.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날 밤 일시였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말도 안 돼. 영숙 누나가? 영민이 주저앉았고 영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하자고 해서 난 그냥.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4개의 가방을 수거했고 체포된 두 사람은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거실엔 이제 돈도 말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남은 건 그 두릅나무 아래 관 속에 묻혀 있던 끝내 모두를 망가뜨릴 뻔했던 그 돈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뱀의 마지막 흔적이 스쳐 지나가는 듯 봄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진 후 할머니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영호와 영민, 미경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두릅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뱀이 보였을 때부터 이상했어. 영호와 영민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뱀, 관에서 나왔다던 그 뱀 말씀이세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부터 뱀이 나타나면 가족의 배신을 예고한다는 말이 있었어. 난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내 할아버지는 늘 그런 이야기를 믿었지. 할머니는 천천히 소파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미경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미경아, 어떻게 알았니? 영숙이와 그 남자의 관계를.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직감이었어요. 언니가 가장 먼저 돈을 가져오고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영호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알아요, 나쁜 짓이죠.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의 문자에서 박도진이라는 이름과 연락 내용을 봤어요. 그들이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아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나가 왜 그런 짓을? 영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보구나. 영숙이가 그런 생각을 품을 만큼 미경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언니는 남편과 이혼한 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박도진 씨였고 그가 언니를 이용한 거죠. 한동안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던 의심을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박도진은 과거 수차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영숙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였고 그 시기를 노려 접근한 박도진은 그녀의 신뢰를 얻은 뒤 영숙이 무심코 이야기한 관 속의 돈 이야기를 듣고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200억 원을 어떻게 빼돌릴지 치밀하게 준비했고 가족들에게 돈이 무서워서 돌려놓는다는 명분으로 먼저 신뢰를 얻은 영숙이 유인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경의 기지와 용기 그리고 어머니의 단호한 침착함 덕분에 그들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돈은 경찰 조사 후 국가에 압수되어 출처 불명의 불법 자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시골의 관 속에 묻혀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끝내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경찰은 사건에 사용되었던 관을 증거물로 수거해 갔습니다. 두릅나무 아래 어두운 진흙 속에 묻혀 있던 그 금속관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늘은 사라졌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다시 어머니 곁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자주 밭일을 돕겠다며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왔고 영미는 예전처럼 과일과 보약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길게 통화하고 더 살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진심이어도 그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지나간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영숙이 빠진 자리는 자식들이 감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늘 말없는 서운함으로 남았습니다. 막내 미경도 가끔 혼잣말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다들 그날 돈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게 원래 사람이란다. 가진 것보다 눈앞에 주어진 것 때문에 바뀌는 게 사람이지. 어느 봄날 다시 두릅이 올라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무 장갑을 끼고 다시 두릅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엔 이제 관도 없고 뱀도 없었습니다. 오직 연한 초록빛 두릅만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두릅처럼 처음엔 여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시에 찔릴 만큼 억세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결국 끝에 남는 건 사람이더라. 돈은 지나가는 바람이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